오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신의직장 금융 공기업. 저는 잘 몰랐는데 엄청나게 좋은 회사라 그래. 아니 한국거래소를 어디 인국공 따위에 비교하냐 막 이런 제품. 아이 무슨 소리야 설마. 한국은행이 진짜로 이게 정말 그 금융 쪽에 가장 엘리트가 있는 곳 아닙니까? 이게 서울대, 연고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그 어떤 그 기관 중에 하나였는데 왜냐면 시험이 너무 어렵고 그걸 뚫을 수 있는 인재들이 다른 학교에 많지가 않았던 거야. 나 예전에 경제학 가르치는 사람도 한국은행에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학생들한테 한국은행을 그렇게 추천하더라고. 추천하면 뭐합니까? 진짜 좋은 선생님은 아니었네. 그쵸? 그 필기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논술 시험이잖아요. 주제 자체가 약간 경제학 관련된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제학 그 지식을 활용을 해서 그걸 풀어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서술 문제로 TPP, 잘 아시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한국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받고 한국이 TPP에 잘 아시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참가한다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나 이런 문제를 냈는데 경제적으로 좀 부담을 느낄 수 있겠죠. 한국거래소입니다. KRX, 여의도에 있죠. KRX가 뭐의 약자입니까? 코리아? 익스프레스?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왜요? 코리아 익스체인지의 약자입니다. 진짜로? 굉장히 심플하죠. 여기가 뭐 주식시장, 채권시장, 파생상품시장 이런 거를 관리하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신기한 것 같아. 이게 그 보니까 2015년에 그 공기업에서 해제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그러면 사기업이 이런 거를 관리해도 되는 건가? 그러게 약간 애매하네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한국선물거래소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게 합쳐져가지고 한국거래소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요즘에 좀 투자 쪽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보면은 한국거래소에서 원래는 이 금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고 팔기 어려웠어요. 아니면 골드바를 산다던가 아니면 은행에 있는 금펀드에다가 이제 돈을 내서 이제 그 금 지수로 이제 펀드로 이제 운영되는 것밖에 없었는데 몇 년 전에 한국거래소에서 금을 실제로 이제 자기가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 사듯이 내가 금 3만 원어치 사겠다 이러면은 그냥 금을 산 거고 팔겠다면 바로 파는 거고. 그럼 현물이 오가는 거 없이? 없이. 그럼 주식이랑 똑같네? 주식이랑 똑같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운영이 되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금 시세가 투자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돈도 없고요. 그래서 아니 그 예전에 보면은 이 주식시장이 전산화 안 돼 있을 때 이 막 맨날 전광판 사진 막 이렇게 신문에 실리는 거 그게 보면은 여기였을 걸요? 맞아요.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 그래서 거기서 막 이렇게 아줌마들 맨날 아저씨들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있다가 주식 대박 나면 막 던지고 막. 아니야, 유명한 건 그거죠. 막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이런 거 꼭 나오잖아, 그렇죠? 그런 구도를 아주 좋아하죠 신문에서. 그래서 폭락 이러면 한 사람 막 이러고 있고. 계속하세요. 그거 보면은 막 몇 번씩 같은 사람 나오고. 폭락할 때 나오는 사람들은 꼭 똑같은 사람들 나와. 이게 여의도에 본사가 있는 게 아니라 부산이 본사라 그래요. 진짜로? 근데 전체 직원 800명인데 그중 500명은 여의도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야. 그럼 여기 들어간다면은 서울 근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가 저는 잘 몰랐는데 엄청나게 좋은 회사라 그래. 그래가지고 저희 대학교 커뮤니티에 여기랑 인국공이랑 비교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KRX 대 인국공 해가지고 딱 올라왔는데 거기 막 리플 달린 게 아니 한국거래소를 어디 인국공 따위에 비교하냐 막 이런 리플 막 올라오고. 무슨 소리야 설마. 그래가지고 여기가 금융권 현직자 중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하는 직장이라고 합니다. 여의도 탑 1, 2를 다투는 직장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한국거래소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기를 제가 국감만큼 준비해 온 거예요. 거래소 가만히 듣고 계세요.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 소장 이름이 어떻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가 금공 중에서는 자소서를 굉장히 많이 본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턴한 애들 막 이렇게 후기가 올라왔는데 그 인턴하면서 거기 과장들한테 막 물어보니까 그 하나하나 블라인드로 다 읽어본다 그래요. 그래서 엄청 피곤하다고. 그래서 막 스펙이
딸려가지고 다른 금붕은 막 다 떨어지는데 여기는 막 이상하게 자소서 막 붙더라. 그런 친구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보시면은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곳인데 여기 7월에 여기 여직원이 왕따 당해서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분 같은 경우 2005년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2014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러면은 거의 능력은 입증이 된 거잖아. 거의 계약직에서 이렇게 정규직으로 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근데 그 성희롱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상사가 네가 꿈에 나와서 한 침대에서 같이 잤다. 이런 내용의 막 말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피해 사실을 알렸더니 그 이제 왕따가 시작된 거지. 막 뒷말들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그 사내 그 인트라넷 같은 데서도 막 이렇게 막 비방하는 글들이 막 심심찮게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자살을 하셨는데 그래서 근데도 그 왕따 가해자들은 계속 잘 다니고 있고. 진짜로?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이게 올해 자소서 항목이 바뀌었는데 항목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자, 첫 번째는 평이합니다. KRX가 자신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를 자신의 능력, 경력, 장점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2천자. 여기까지는 뭐 2천자? 뭐 그럴만하죠. 금융공기업이니까.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신이 느꼈던 가장 큰 분노 또는 부당함의 구체적인 사례와 그에 대한 극복 방안을 작성해 주십시오. 야, 이거 무슨 냄새가 좀 나네요. 조금 냄새가 나는데 3분 보시면 더합니다. 3분 보시면은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만약 그러한 동료와 일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게 2천자. 그럼 3번에 제일 싫어하는 유형은 내부 고발자고 왕따 시키겠다 이렇게 쓰면 붙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걸 내는 의도가 뭐야? 그러니까 진짜. 아니 이게 작년 항목 같은 경우는 되게 평이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약간 섬뜩하네. 이게 보니까 진짜 무서운 거야. 이게 진짜 성희롱하는 뭐 그런 가해자 같은 경우는 어느 회사나 있을 수 있다고 쳐.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에 그게 달라지는 거거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가해자들 이렇게 옹호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뭐 이렇게 신입을 이렇게 채용할 때 자소서 항목을 막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니까 이게 굉장히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지원하시려는 여성분들이 있다면은 아니지 남성분들도 성희롱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모쪼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고인물이 더럽나 봐 여기는 지금 그렇죠? 아니 뭐 공기업이다 보니까 뭐 다 적체 아니겠습니까? 다 윗사람들이 뭐 할 거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아니 그 마냥 좋다고만 할 수는 없네요. 그래도 내가 그렇죠. 이 피해자가 되면 어떡해? 그렇지. 아니 저 안 씁니다. 나 안 갈래. 우리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거 뉴스에 나온 내용이니까 다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자 다음으로는 여기 좀 익숙한 공기업에나 나오네요. 산업은행. KDB 산업은행. 그렇습니다. KDB가 뭐의 약자입니까? 코리안 디벨롭먼트. 뱅크. 거기까지는 모르셨나 보네. 아니 뱅크를.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거 보시면은 대내 정책금융 담당 그리고 하는 국책은행이고요. 기업 대출 심사 업무의 비중이 높고 부실 기업에 대한 이런 구조 조정 작업이나 뭐 이렇게 기업 합병 등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요새 막 조선업 이렇게 무너지고 막 그러면 막 사는 막 이렇게 끼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아니 그 산업은행 자체가 원래는 약간 국책은행식으로 이런 어떤 정책금융 담당 뭐 국책은행 기능만 수행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또 수익성을 신경 쓰면서 지정을 막 늘리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예금, 적금 이런 것도 팔고 실제로 리테일 금융도 이제 시작한 거지. 맞습니다. 몇 그래서 년 전부터. 다 본점 근무를 선호하는데 거기도 여의도에 있어 이거. 거기도 뭐 SK텔레콤 막 그런 데 마냥 지점을 무조건 보낸다 그래요. 한 1, 2년씩. 그래서 보내고 근데 막 그렇게 막 멀리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렇지. 은행이라는 게 뭐. 그리고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아마 이 금융공기업 중에서는 수출입은행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해외 지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콩 이런 데도 있고 막 그래요. 자, 아무튼 이 중에서도 그래도 최근에 취준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어디죠, 전순 씨? 모르겠는데요? 바로 수출입은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름만 들어도 뭔가 굉장히 중책을 할 것 같은 그런 은행이잖아요. 사실은 여기야말로 국책은행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어떤 리테일 금융하는 일반 은행이랑 굉장히 다른 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금융사가 취급하지 못하는 어떤 장기 저리 어떤 이런 걸 해주는 은행으로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어떤 주요 사업의 수출 지원 금융, 해외 투자, 뭐 수익 금융 이런 거를 대체적으로 한다는 은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란 말이 나오죠? 좋아하시는 단어인가 봐요. 그러게요. 여기 보시면 장점으로는 뭐 돈 많이 안 벌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원하는 사람에게 맞는다. 그리고 뭐 젠틀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리고 성실하고 워커홀릭인 사람이라면 좋은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점을 읽어보면 이 장점은 인사팀이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단점 읽어보죠. 단점은 정시퇴근 도전 등과는 거리가 머니 입사를 잘 생각할 것. 그리고 적지 않은 보수를 주는 곳이나 이거 돈 많이 안 벌고 이거랑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서에 따라 개인 시간을 포기해야 함. 세 번째로는 엘리트들 모아서 열심히 굴리는 회사. 공기업이 편하다는 고정관념은 날릴 수 있음. 그리고 금융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괜찮은 직장. 하지만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사람과는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점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그러니까 이게 단점과 지극히 상반된 내용이 장점에 써 있으면 이건 보통 인사팀이나 어떤 충성심 높은 신입사원들이 적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이게 장점보다는 단점을 믿는 게 여러분들 신상이 좋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사람과는 맞지 않는다. 이거는 뭐 웬만한 공기업이면 다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뭐 금융공기업이 됐든 뭐 그냥 기타 공기업이 됐든.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도 수출입 은행다는 친구 하나 있었어. 지금은 연락이 잘 안 되는데, 근데 그 친구가 학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 그런 데는 아니었거든요. 좋았어. 성대니까 좋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서울대, 연고대 이런 건 아니었어. 근데 다니는데 야근을 진짜 매일 하더라고. 주말에도 나가고. 그러니까 아니 특히 진짜 금융권 공기업들이 이 진짜 기존 공기업에 대한 환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뭐 야근 근무 강도 같은 게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공 같은데 특징들이 보통 회장이 주로 외부에서 임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 그래서 뭐 사내 정치가 그래서 굉장히 심한 편이라고 해요. 뭐 맨날 막 이렇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회장이 그러네. 그런 사람한테 막 싸바싸바하고. 그래서 사능 같은 경우는 최고임원진이 그 회장, 감사, 부회장 이렇게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회장이랑 감사는 100% 지금까지 100% 외부에서 임명이 됐다고. 그러니까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채로 들어와가지고 올라간 사람들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공채로 들어간 사람들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직위가 부회장인 거지. 그러니까 그 산업은행원들이 회장이 될 확률은 우리가 산업은행장이 될 확률보다 낮다는 거야. 그러네요. 그렇지. 그 말 괜찮은데요? 우리에겐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이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가능성이 아니 있어. 근데 이 산업은행이 이게 대통령이 해주는 거라고 맞죠? 네. 그리고 금융공기업 신입사원 연봉 순위도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요. 1위 같은 경우는 KDB 산업은행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공기업 중에서는 높은 건지 몰라도 일반 금융기업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게 아닌데, 그렇죠? 근데 아마 여기서 더 챙겨주겠죠. 그런가요? 이런 데는 특이하게 막 초봉 이런 거 막 다운시켜서 얘기하잖아.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딥니까? 한국수출입은행. 4,237만 원입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네 번째입니다. 4,203만 원. 근데 한국은행이 진짜로 이게 정말 그 금융 쪽에 가장 엘리트가 있는 곳 아닙니까? 사실 예전에는 이 한국은행 어떤 그 학교별 그 순위가 나와 있었어, 항상. 그래서 경제학과, 경영학과에는 그게 이제 가장 그거였고. 맞습니다. 저도 본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한 10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이게 서울대, 연고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어떤 그 기관 중에 하나였는데, 왜냐면 시험이 너무 어렵고 그거를 뚫을 수 있는 인재들이 다른 학교에 많지가 않았던 거야. 그래서 고시처럼 옛날에 고시가 그랬잖아요. 뭐 서울대가 한 뭐 몇십 프로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연고대가 하는 것처럼 이게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학벌을 보는 건 아닌데, 이 진짜 시험이 너무 필기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는 인재가 대부분이 어떤 서울대, 연고대, 외국대 아니면 일부 다른 대학들 한두 명씩 섞여 있었는데 최근에는 점점 그 비율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도 뭐 아마 다른 사기업이랑 비교하면 진짜 아마도 높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나 예전에 경제학 가르치는 사람도 한국은행에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나이가 한 40 좀 넘었었나? 근데 그 사람이 있다가 나와서 유학 갔다가 왔는데 대학교에서? 근데 이제 그 학생들한테 한국은행을 그렇게 추천하더라고. 추천하면 뭐합니까? 진짜 좋은 선생님은 아니었네. 그쵸? 자, 아무튼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 네, 그리고 보시면은 뭐 그 아래로 금감원, 주택금융공사, 기술신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이게 그건가? 우리 대출 뛸 때 보험료 떼가는 거. 신용보증기금은 보통 그런 거 하는데. 그 기업 대출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이 그 대출을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개인도 할 때 그거 보증 서주잖아요. 개인도 하긴 하죠. 그럼 여기였나 보네, 이 자식들 이거. 근데 아니 많이 떼가더라고. 신용보증기금 그런 걸 떼가요? 그럼 제가 물어봤잖아요. 자, 아무튼 그 다음
뭐 한국자산관리공사 예보 이렇게 있습니다. 금융공기업 6총사라 그러죠.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이 6개를 흔히 말하는 금융공기업 6총사라고 하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도 그 채용을 실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채용 규모가 좀 줄었어. 한 260명 정도를 뽑는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280명 정도 뽑았다고.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다들 아시겠지만 NCS로 진행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전공 논술 2과목을 본다고 하고, 이게 신기한 게 보통 이런 기업들을 하면 왠지 자소를 많이 볼 것 같고 스펙을 많이 볼 것 같은데, 영어 토익 성적은 730점 이상이면 그냥 만점 처리하는 걸로 뭐 그렇게 진행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근데 토익이 뭐 730점 이상이면 모두 만점으로 처리한다 뭐 이런 거는 뭐 일반 기업에서 다 하는 얘기잖아요. 이런 거 근데 거의 뭐 다 이런 것도 불문율 같은 게 있대요. 다 950 이상으로 맞춰야 된다. 뭐 이런 거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던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천명했다고 하니까 원래 그전에는 카트가 있었어. 그래서 매년 카트가 달랐어. 그래서 이런 카페에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자, 넘어갈까요? 자, 이게 지난해 산업은행 같은 경우가 70여 명을 채용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 채용 규모가 그거보다는 줄어든다 그러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뭐 경제 전망도 있고 또 산업은행이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막 밖에서 막 여기저기서 막 흔들다 보니까 막 오히려 요새는 이렇게 본점 근무를 좀 기피한다 막 그런 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지점으로 간다 막 그런. 산업은행에서. 이 지점이 막 특이하게 그 홍대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홍대 마포역. 그래가지고 막 그쪽으로 배치받으면 이건 뭐 지점이 아니라 논한 거지 그냥. 여의도 가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보통 은행 시험들 많잖아요. 대학교 안에도 있고. 산업은행은 그렇게 그러게 특이하지 않아요? 안 특이합니까? 자, 아무튼 그리고 NCS 기반 다 알았죠?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NCS가 거의 모든 공기업에 적용되다 보니까 이 금융 공기업도 예외 없습니다. 결국은 NCS 전형을 준비해야 되는 거고, 면접 때는 그 인성 검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하네요. 자, 한국수출입은행을 보시면은 일반, 지역 전문가, 청년 인턴 수요자 이 세 분야에서 40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인턴 수요자 같은 경우는 뭐 인턴에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건가 봐요. 아니 지역 전문가는 무슨 이장님 초빙하고 이런 건가요? 베트남. 현지 인재. 그렇지. 지방 인재 같은 것도 포함되겠네요. 제주도. 아니 공기업들 원래 그런 거 있잖아. 잠수광. 지방 의무 채용. 함경도. 필기 시험은 마찬가지로 NCS와 직업 기초 능력을 평가를 한다고 하고, 전공 시험 같은 경우는 단답형이나 약수령, 논수령 세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전공 시험이 이러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단답형도 나오고, 약수령도 나오고, 그러게. 논수령도 나오고. 이런 전공 시험 좀 까다롭겠네. OX는 안 나오나? 칠판에다 이렇게 딱딱 하는 건 안 나올 거예요? OX 있습니다. 자, 예금보험공사 같은 경우는 전공 과목에서 OX 시험도 도입하고 있는데요. OX, 객관식, 주관식, 논술 등의 형태로 정말 다채로운 전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시간이 잘 갈 것 같아요. 금융공기업 채용별 공략법도 한번 철수 씨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는데요? 자, 금융공기업 합격을 위한 스펙에서 합격을 위한 스펙. 바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영어 성적이죠. 그렇습니다. 영어 성적을 굳이 만점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는 갖춰야 된다.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그렇죠. 이제 필수라는 거죠. 어쨌든 그 저처럼 영어 성적이 없고 다른 쪽으로 커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은 아니다. 이 점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금융공기업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아닙니다. 바로 끝판왕 필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필기 전형에 보시면은 전공시험. 그러니까 이 전공시험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는 NCS. NCS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논술, 네 번째는 상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공기업 같은 데서 상식 이런 거 보고 그러나? 뭐 상식 같은 것도 금융상식이죠. 그렇겠네요. 뭐 다 업무와 관련된 상식 같은 걸 요구하겠네. 그래서 뭐 사기업 같은 데서 보기 힘든 전형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필기 전형이 가장 어렵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거 뭐 전공 시험 이런 거를 진짜 누가 입사 시험 때 볼 거라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저 봤어요. 근데 금융공기업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이 상식이래 이 전공 시험을 봐요. 예전에 더북컴퍼니 갔을 때도 이제 거기를 전공 시험은 아닌데 제가 그 회계 총무 쪽으로 지원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회계 시험을 보더라고.
한 50분 주고 객관식, 계산기 주고. 네, 객관식, 주관식 다 있어. 재밌었겠네. 시간은 금방 가더라고요. 그 필기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논술 시험이잖아요. 눈에 얘기했지만 어느 시험에서건 객관식 시험보다는 주관식, 논술 시험의 비중이 높은데. 그래, 근데 사실 이런 게 더 쉬울 수도 있어. 이런 그쵸. 건 조금 글빨로 이렇게 좀 얽어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전형이거든요. 아니죠. 근데 이런 데는 주제 자체가 약간 경제학 관련된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제학 그 지식을 활용을 해서 그걸 풀어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갑자기 그러고 보니까 저도 필기 시험 한번 봤던 것 같아. 금융공기업. 아,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자,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원에서 어떤 교양 논술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로 금융기관의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한 경우로 상정하고 10조 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책 뭐 이런 거를 풀어내거나 결국에는 쉽네. 이 정도는 쓸 수 있겠네. 뭐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한국은행을 보시면은 이게 난해한 논술 문제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빅 I, 커다란 나와 스몰 위, 작은 우리에 관한 생소한 지문이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했대. 근데 이 생소한 지문이 뭔지 몰라서 우리가 풀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늠을 못 하겠네요. 근데 중요한 게 진짜 이런 것들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경제학 상식이 엄청 지식이 많이 나와야 돼. 그래프도 계속해서 그려서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언론사나 어떤 그런 논술 시험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도 아니야. 분명히 직시하셔야 됩니다. 논술이면 글빨로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거 약간 내 같지 않아요? 그리고 산업은행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게 뭐야? 삼국지의 등장인물인 조조의 인사 방식과 탕평책. 아, 지겨워. 진짜 조조 이런- 지겨워 죽겠어. 진짜 이런 거 의외로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 탕평책도 나 몇 번을 본것 아니 같아. 차라리 이 삼국지의 등장인물 조조는 지겨우니까 약간 그 대망의 여포.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런 거를 좀 내면 되지. 손 마사요시 씨. 손 마사요시 씨의 성공 스토리를 기술하라. 사카모토 료마. 그리고 그래서 이런 역사 관련 문제도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혹시나 금융공기업에 지원하시려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런 역사적인 걸 명심하셔야 묻더라도 최대한 경제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은행은 모르겠네요. 이건 좀 디테일도 있으니까. 됩니다. 또 예상 답변 하나씩 주세요. 아니면 두 번째 거라도 수출입은행. 조조의 철수친 조조의 인사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 맞진 않죠. 아, 그렇죠. 근데 하지만 분명히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있고 근데 그걸 적극 활용해서 뭐 구시대적인 건 버려야겠죠. 인습은. 그렇죠.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적극 활용하고 그런 방식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우리 시대에도 조조 리더십이란 게 각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은 뭐 100점에서 한 95점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러게요.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서술 문제로 TPP 잘 아시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한국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받고 한국이 TPP에 잘 아시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참가한다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나 이런 문제를 냈는데 자, 그러게 왜 아직까지 가입을 안 했을까요? 이 좋은 협정에. 그러게 왜 그랬을까요? 만약 이게 TPP 같은 경우 이게 한 5년? 3년? 4년? 뭐 이때 전쯤에 한창 이슈가 되던 거였는데 5년, 3년, 4년 정확히 언제예요? 3년에서 5년 사이에 그때 이슈가 한창 됐던 건데 이게 지금 와서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그때 아직까지 가입을 안 했군요. 이 친구들 뭐 하는 건지 몰라? 자, 어쨌든 이게 경제적으로 좀 부담을 느낄 수 있겠죠. 아니, 동반자잖아. 동반자가 아니잖아. 그렇지. 동반자가 안 되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진짜 모른다. 근데 100점을 낼 수는 없잖아. 그럼 결국엔 또 원론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동반자랑 좋은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죠.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어떤 무역적으로 잘 실리를 따져서 가입의 경중을 따져봐야 된다. 막연히 어떤 무역의 어떤 그 장점만을 크게 보고 가입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정말 장점과 단점을 공정하게 파악을 해서 실용적으로 가입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야지. 그렇지. 이런 게 나왔다고. 그런 건 진짜 어디나 갖다 붙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IAEA를 탈퇴해야 하냐? 그쵸. 이런 거에도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여기 안에서 그 한국만의 역할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이 수출입은행의 역할까지 풀어쓰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자신의 직무 정도는 알고 지원했을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충의 어떤 이런 배경을 원론적으로 좀 써놓고 그 안에서 수출입은행이 해야 될 어떤 역할을 풀어내는 게 좋겠죠. 그래, 아니 진짜 그 정도는 그 자기가 수출입은행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 정도로도 어느 정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쵸. 이게 뭐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해봤자 뭐 다른 거랑 뭐 얼마나 다르겠어? OECD 뭐 이런 거랑 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나프타. 아니 약간 제목이 중요해. TPP 시대 대한민국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식으로 써서 써내려가는 거야. 바로 그 논설주간이지 김대중 씨. 괜찮네요. 괜찮았어요. 그렇죠? 저 괜찮았나요? 자, 저희가-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희 마음 편히 방송 한번 맞춰보죠. 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소셜 커머스 취업하기 관련 어? 내용을. 오? 근데 소셜 커머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준생들이 많을 거예요. 네, 아마 많을 겁니다 요새는. 특히 저희 중에 지인이 또 입사했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살아있는 경험담을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하시고 다음 주에도 지켜봐 주십시오. 네, 전국에 계신 모든 취준생 여러분 건승하십시오. 건승하십시오.